그 당시에 공자에게 도는 정말 큰 목표이자 지향점이에요. 하지만 그 도를 넓히고 그 도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인간에게 달린 거지 그 도가 사람을 바꿔주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지 AI가 우리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I의 주인이 되려면 네, 그랜드마스터 오브 공자가 AI 시대를 산다면 김준태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의 초빙 교수로 있고요. 역사, 고전, 그리고 이 역사와 고전을 경영에 접목시킨 현대 기술 접목시킨 이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유학 동양학과라고 하니까 네. 좀 고전의 정수가 흘러 넘치는데 갈수록 제 AI 시대로 갈수록 공자나 이런 고전이 되게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네, 확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다움이란 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 질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공자의 논어 같은 고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엄청 큰 불안함이 계속 있는 것 네. 같아요. 예전에는 변화라는 게 그냥 변화한다라는 피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했는데 네. 이제는 너무 와닿고 네. 내 삶을 위협한다라는 생각이 네. 드니까 그쵸. 네. 이게 그 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좋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소설이나 영화 속 과학기술이 발전한 먼 미래의 모습은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저도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거를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시대든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희망차게 보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고 걱정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글에 오기는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게 더더욱 심한데 지금까지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은 적은 없거든요. 우리를 능가하는 뭔가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칫 인간이 지배당할 수도 있겠는데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불안이 강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지금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확실성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인 게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게 본질적인 네. 목적인데 왜 디스토피아로 귀결이 될까? 왜 그럴까요? 모든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도권, 그리고 사회 프로그래밍 그건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복, 인간의 번영을 목표로 한다고 말은 하잖아요. 정책학에서도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익이 개입이 되죠. 더 많은 효율, 그리고 더 많은 성과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도덕이라든지 인간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망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했지만 인간에게 양적인 행복을 갖다 준다라는 그 과정에서 그 행복이 사라져버린 정작 그렇게 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막 기업에서도 이익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지만 이런 AI 기술이나 이런 걸 인간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AI 기술을 포함한 과학 기술을 만드는 개발자들한테 윤리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져서 그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회사 같은 데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를 보면은 인문학적인 마인드,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기술도 인간이 배제된 기술로 점점 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리포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라고 말을 하는데 AI가 해주는 이야기를 써서 와요. 어느새 나라는 주체를 AI한테 그냥 넘겨버린 거지. 이게 더 편하니까. 그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주체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추구하는 건 뭔가, 내가 꿈꾸는 거는 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 스스로 성찰하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 행위 자체를 AI에게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AI 시대의 이제 경쟁력, 이제 인간의 차별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써주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검토하고 원인을 찾고 성찰하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직 인간만의 강점이고 또한 사람다움의 특징입니다. AI 시대에 더욱 돋보일 사람다운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스스로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말은 성찰을 의미하는 건데요. 공자가 일찍 죽은 제자 안회를 설명하면서 그 안회가 두 가지를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불천노 그리고 불이관대. 불천노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을 잘했다라는 소리. 그 다음에 불이과, 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만 딱 들어보면 그거 AI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한 번 한 거는 다시는 AI는 반복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인간에게 이 불이과와 AI에게 불이과는 다를 거예요. 인간에게 불이과라는 건 뭐냐면은 잘못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성, 성찰을 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과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AI에게는 학습으로서, 계산으로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사람에게는 여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찰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상의 차이. 네.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건 진짜 AI가 진짜 절대 못할 것 네네. 같아요. 그쵸, 맞아요. 한번 저자님 찾은 문장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릇 한계를 넘어서려면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한계를 긋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선을 걷는 순간 절대로 그 선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레 겁먹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끈질기게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가다가 정 힘이 부족하면 공자의 말처럼 주저앉으면 그만입니다. 쏟을 힘이 남아있는 한은 끝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한계선이 출발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자의 제자 중에 염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염구가 어느 날 스승한테 선생님의 도는 정말 훌륭하고 멋지십니다. 그런데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 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공자가 이제 염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힘이 부족하면 일단 그 길을 나아가다가 주저앉으면 쓰러지면 그만이다. 그런데 너는 왜 시작조차 하지 않고 한계부터 긋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단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하고 이 책의 다른 내용에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군자는 어떤 한 틀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소리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끝까지는 AI가 잘 도와줄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그런데 아마 그런 도움을 받을수록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는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상상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려면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상할 수 있으려면 정말 내가 극한까지 나를 밀어붙여가지고 치열하게 도전을 해야 넘어가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이게 치열하게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AI가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더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뭐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잉여 시간이 많아졌네 하면서 나를 한계로까지 밀어붙이는 노력은 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수록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가 지금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또 봐볼까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근본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할 수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 본질을 이해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토대를 다지고 근본을 확립하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근본을 세우지 못했는데도 제대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불확실성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기존의 룰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고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적응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본질을 굳건히 다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이라는 게 사람마다 아마 다양할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본질이 명확해야지 명확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 멀리에 있는 산을 찾아서 가는데 내가 저 산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 산을 향해 가는 길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목표가 없으면 완전히 딴 데 새 가지고 내가 생각하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나의 지향점 목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많을수록 계속 내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중심을 잡으려면 나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이제 나의 업이 대체된다 이런 네.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 들으니까 그냥 기능적 대체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질이 명확해야지 그래야 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이 애매하면은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대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각은 지금 내가 당장 하는 일이 대체되고 또 이제 이게 내가 뭐 먹고 살지로 또 질문이 연결되다 보니까 본질이나 지향점을 완전히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업이 어떤 기회와 상황과 만났을 때 직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업이 단단하고 충실해야지 기회와 상황과 만나서 직업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업이 없으면 직업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좋습니다. 한번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암과 배움입니다. 흔히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2006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삼국지 12 게임이 나왔었어요. 게임을 하는데 아침에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녁이 와. 나오죠. 이제 이러한 상황을 공자가 표현한 걸 빌리면 밟은 망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막 빠져 있다 보니까 밥 먹는 것조차 잊었다라는 소리인데요. 제가 삼국지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던 거는 삼국지의 내용을 알지 못했으면 여기에 그렇게 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이 공자의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서로 우열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알아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해야 즐길 수 있거든요. 즐기려면 알아야 됩니다. 야구의 룰을 알지 못하는데 야구를 즐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좋아하는 지경에 오는 거고 그 좋아하는 거에서 더 열심히 이거를 파고들다 보면 이거를 내가 완전히 장악하고 갖고 놀 수 있는 지경에 가는 거죠. 즐길 수 있는 지경에.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쓴 이유는 어떤 일이든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근본에는 아는 게 있고 근데 또 아는 거에 그 근본에는 질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관심과 호기심.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모든 게 호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호기심은 내가 계산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인 듯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우연하게 펼친 책에서, 영화에서 저거 재밌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호기심에 대해서 그거 해봤자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 그거 뭐 하려고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야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처음 가졌던 호기심을 알무로 연결하고 알물 좋아하고 즐김으로써 연결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고 어떤 분야의 일가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간에 호기심을 가졌다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한번 좀 다음 볼게요. 또 AI가 못하는 능력 한번 또 얘기해 주셨어요. 앞으로 AI의 추론과 유추 능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우리에겐 유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유추를 AI에게 맡긴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 사고하기를 중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AI를 활용해 더 깊이 있게 유추하고 유추를 확장해 가려면 우리는 여전히 알고 표현하고 유추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추론의 능력은 사실 인간만의 영역이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추론 능력을 고도화시킨 AI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유추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AI가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요. 유추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상상의 힘이 들어간 겁니다. 이 추론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힘인데 AI가 학습을 통해서 그 상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현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아직은 적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위라고 생각하고 이 능력을 기르려면 그냥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반복해야 되고 AI가 답변해주는 그 내용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고 검토하고 분석해보고 더 나은 거는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이걸 통해서 유추 능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휘 능력이 사실 인간의 생각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어휘 능력을 풍부하게 하려면 책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행위들인 것 같거든요. 어휘를 익히고 독서를 하고 이런 게 딱 의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론 능력, 어휘 능력 네. 이런 게. 있는 홍도 비도 홍인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AI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공자에게 도는 정말 큰 목표이자 지향점이에요. 하지만 그 도를 넓히고 그 도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인간에게 달린 거지 그 도가 사람을 바꿔주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AI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지 AI가 우리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I의 주인이 되려면 바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다. 너는 나의 그냥 도구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근데 AI는 우리에게 그 자격에 대해서 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자격을 갖추려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어떤 사고의 깊이가 깊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선생님 다음 문장 한번 읽을까요? 공자의 제자 제아가 3년상이 너무 길다며 1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불평하자 공자는 자식이 혼자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 3년이라고 말합니다. 3년상을 지내는 것은 최소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추모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책을 제가 인의 예지라는 키워드에 따라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예는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관계만큼은 AI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AI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챕터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에서 공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효입니다. 공자를 비롯한 유학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서 그게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이 효거든요.
근데 효에 대해서도 또 공자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요즘도 우리가 딱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구절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최근에 친한 후배가 아이가 생겼는데 밤새 그 아이를 육아하다 보면 모든 거를 아이한테 시간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이래서 공자가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3년상의 개념은 없어졌지만 대부분들이 3년상이란 거를 심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왜 3년상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거든요. 공자가 설명하기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힘으로 단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3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추모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자가 3년상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AI 시대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인간으로서의 관계, 그거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다움에 대해서 재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규정을 할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를 또 완전 너무 세게 해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미움을 받으면 거기서 끝난 것이다. 옛날에 40살하고 지금의 40살하고 네, 사실 좀 의미가 다르죠. 좀 네. 다르죠. 근데 공자가 말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이 있어요. 마흔을 부록이라고 하는 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더 이상 의혹됨이 없는 단계. 의혹됨이 없는다는 거는 내 길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누구의 뭐 어떤 꾀임에 빠지거나 뭐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흔은 적어도 나의 길을 뭔가 확신하면서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책임도 지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그 시점이 마흔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마흔이 나이 마흔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엄청 SNS나 이런 거에 휘둘리며 산다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AI 시대 되면 더욱 네, 가속화될 맞습니다. 게 명확한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흔에 자기 길을 가는 거 점점 더 네, 어렵죠. 네. 어떻게 하면 좀 자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 20대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렇죠. 40대 때도 흔들리고 60대 때도 흔들리고, 근데 60대 때쯤 가면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히려 더 흔들리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짐으로써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느 정도 내 분야에서 이룰 거는 이루고 뭐 완성할 걸 완성하니까. 근데 이제 마흔의 시점은 20대랑은 다르게, 마흔은 사회적으로도 요구받는 게 다르고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이때는 중간 관리자가 됐을 때가 마흔이고, 그다음에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많아지고 가족에서도 책임이 많아지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명색이 사회적으로 어른이니까 그 티는 못 내고, 20대 때는 불안해하면 불안한 거를 티를 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격려를 해주겠죠. 그때 때는 나이 마흔이나 돼서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뭐 이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감추고 이렇게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흔들린다는 거, 불안한다는 거, 그거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불안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40대 때는 내가 불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거부하고 이렇게 속이려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더욱더 불안해지죠. 그 불안함을 받아들이고, 불안함이라는 게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괴테도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무언가를 찾아 노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불안하다. 하지만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구원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함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야 불안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그 힘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바로 저는 옛 고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네요. 네. 그죠? 너무 명쾌한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뭐 제가 이 책에도 쓰긴 했지만요. 이 공자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자의 시대도 지금과 양상은 달랐을 뿐 비슷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사회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고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게 바로 공자고 그 기록이 논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공자를 보고 논어를 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의 많은 말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논어, 나의 논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불확실한 AI 시대에 가장 확실한 중심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